서론으로 돌아가서 엔케리 청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좀 담아 볼 거고 8월 1일부터 5일까지 사이에 이렇게 증시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니케이 17.5%, 코스닥 15%, 코스피 12%, 보통 이제 증시 한 5%만 빠져도 대폭락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거의 그거에 한 3배 가까이가 빠졌어요. 혹시 이거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아시나요? 처음에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은 다 이거예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다가올 수 있다. 경기 침체가 다가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비농업 고용 지수라는 게 예상치가 17만 6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11만 4천 명으로 발표가 됐다. 너무 확 떨어졌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미국의 실업률이 예상치가 4.1이었는데 4.3%로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미국이 경기 침체가 강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뭐 0.5%씩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이로 인한 내용 하나와 그리고 일본이 갑작스럽게 이제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연초에 저희 계속 올해부터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미국은 지금 중국 주기기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자금들이 그 미국과 미국의 우방 국가들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그에 대한 이제 수혜를 받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동안에 다른 국가들 같이 올렸는데 일본은 안 올렸죠. 일본은 안 올린 게 아니라 못 올렸어요. 경기가 더 안 좋으니까 디플레이션 국가라서. 그러다 보니 일본의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통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 국가의 관광객이 몰려요. 제품의 경쟁력이 생기고. 여러분들도 지금 예전에는 여행 간다 하면은 뭐 유럽이나 미국을 생각을 하셨겠지만 지금 환율이 이미 다 많이 올라가 버린 상태라서 그 다음으로 또 생각하는 것들이 만만하게 보는 데가 동남아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주변에 보면은 동남아보다 일본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가깝기도 하고 더 싸고 하니까. 그래서 일본의 관광객들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일본이 관광 수지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을 했죠. 일본의 경기가 살아나니까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니까 이제 기업의 이익이 늘고 기업의 이익이 드니까 뭐가 벌어지죠? 임금이 올라갑니다. 임금이 올라갔으니 오른 임금 가지고 또 소비를 할 거고 이제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다시 이어지게 되면서 디플레 국가에서 인플레 국가로 다시 전환을 하게 돼요. 인플레 국가로 전환을 하게 되다 보니 이제 저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 금리를 올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뒤쪽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는 일본에서 미국 내지는 해외에다가 투자했던 자금들이 이제 일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시장에 이제 상당히 큰 하락을 만들어냈죠. 거기에 이제 더해서 뭐 엔비디아에서 AI 칩 설계 결함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워렌 버핏이 애플을 매도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을 할 것 같다. 확전의 우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공포에 휩싸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과매도가 벌어졌죠. 이 과매도가 벌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신용대출 땡겨서 썼던 사람들이 이제 반대매매가 들어갑니다. 혹시 반대매매가 뭔지 아세요? 아파트 담보대출로 치면 경매 넘어가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막 떨어지니까 이제 은행에서 자금 회수해야지 해서 경매 넘어가듯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또 샀던 사람들이 주식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증권사에서 이걸 그냥 팝니다. 파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이거 시장가로 막 팔기 때문에 저 밑에서 팔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는 사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쭉쭉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시장의 그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건강한 조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공포에 시달렸고 그 공포감에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다 던졌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다.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끝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뤄보려고 해요.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내용들 안에서 저는 이거 뭐 금방 회복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이제 이유가 뭐였었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기에 앞서서 이게 지난번에 이제 제가 단톡방에 한번 올려뒀던 내용 캡처한 건데 시장에 변화가 생겼다. 이 변화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썼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가장 위험할 때 언제냐면은 물결이 바뀔 때예요. 이쪽으로 가던 물결이 갑자기 반대로 바뀔 때. 이때가 제일 위험한데 보통 이제 뭐 차트 보고 매매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그냥 그런 차트의 법칙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칙이라는 거는 한 방향의 물결로 갈 때는 이게 계속 맞아 떨어져요. 근데 물결 바뀌는 순간 다 날리는 거죠. 이렇게 지지받으면서 갔어야 됐는데 갑자기 지지받은 줄 알고선 샀던가 하면 기다렸는데 갑자기 뚝뚝 떨어져 버리니까 이때 이제 큰 위기를 얻게 되는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결의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다. 근데 일본만 금리 인상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달러 인덱스,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화폐가 달러 아닙니까? 근데 그 달러의 가치를 확인하려면 달러 인덱스라는 걸 봐야 돼요. 근데 그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국가들 화폐를 보면은 뭐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엔, 그리고 뭐 스웨덴, 캐나다 이런 국가들이 다 해당을 하는데 지금 이 국가들이 다 피봇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피봇이라는 거는 방향 전환. 일본은 인상을 했죠. 근데 미국은 이제 인하를 하기 일보 직전에 있죠. 캐나다, 뭐 유럽, 뭐 스웨덴, 영국 이런 데들은 다 이미 인하를 했어요. 미국만 남았다고 보셔도 무관한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금리 인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일본이기 때문이에요. 일본에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할 때는 엔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환을 우리가 뭐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은 그 국가의 금리와 화폐 가치는 같이 움직인다. 그럼 금리를 올리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금리를 내리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미국은 금리를 내릴 거잖아요. 그럼 달러는 떨어지죠. 근데 일본은 금리를 올릴 거잖아요. 그러면 엔이 올라가죠. 상대적으로 엔 강이 빨리 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다가 투자해놨던 일본 사람들은 달러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져요. 괜히 잘못 가지고 있다가 환 손실을 보니까. 그래서 빨리 팔아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는 엔캐리 트레이드 총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고 미국은 뭐 금리를 갑자기 뭐 0.5%를 내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막 하고 경기 침체 와서 미국이 금리를 막 내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언급되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락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어떤 금리 스프레드가 좁혀졌고 엔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투자했던 자금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런 이제 몸살을 앓는 상황이 생겼죠. 근데 이거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 요건 이제 하나의 물결의 변화고,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 이건 뭐 우리가 계속 다뤘던 얘기인데, 연준에서 지금 제일 유심히 보는 게 고용지표잖아요. 물가가 그동안 올라갔었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미국이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벌어서이기도 하지만,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면서, 중국이 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쳤고, 미국은 경기가 좋아가지고 수요가 증가하는데, 미국의 공급망인 중국에서 물건을 안 만들어 버리니까 물가가 2차적으로 올랐다. 거기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에너지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3단계에 걸쳐가지고 물가가 올랐다. 근데 이게 물가가 잡히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되고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끝나든지 아니면 중국에 있던 공급망이 다른 국가로 빨리 이전해가지고 대체하든지 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돈 뿌렸던 거는 금리 올려서 잡을 거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되려면 결국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이 항복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왕창 올리게 되면 결국에는 미국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미국은 이제 5.5%까지 올린 상태인데 연준에서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 계속 올릴 거야 라고 했는데 물가가 이제 조금씩 둔화세를 보이면서 잡혀가기 일보 직전까지 와 보이거든요. 근데 물가를 올렸던 주범이 고용이었어요. 그래서 연준은 고용이 꺾이기를 바랬던 거예요. 기업이 몇 개 망해서 고용이 꺾여서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됐던 내용들을 보면은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는 여전히 지표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를 막 얘기를 했어요. 뭐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언론 자료를 배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막 경기 침체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언론에서 난리가 났다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호재인데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하회를 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 중인데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약간 보수적으로 제가 쓴 거긴 한데
저의 이제 속마음은 도대체 이거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왜 떨어지는 거야? 라는 생각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부터 조금씩 그게 반대적인 기사가 나오더니 일주일 뒤였나? 고용지표 발표되면서 이거 문제 없어 하면서 다시 다 회복을 해버렸죠. 이것도 이제 뒤에서 한번 다시 다뤄볼게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 가능성.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못 살게 굴고 있어요. 뭐 팔레스타인, 하마스, 헤즈볼라 다 사실상 이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란의 정치 자금을 받는 테러 단체니까. 근데 거기랑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중동에 분쟁을 일으키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마음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라고 하는 총리는 이미 트럼프랑 2016년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바이든과 별로 관계가 안 좋고, 트럼프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중동 쪽에서 계속 이슈를 만들어서 미국 대선에 관여를 하고자 하는 게 의도가 아닐까라고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란은 현재 반대로 트럼프 때 후대게 당했어요. 후대게 당해서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고 오히려 지금 바이든 체제 하에서 암묵적인 동의하에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을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뭐 주요 지도자들을 막 지금 죽이고 있어요. 죽이다 보니 이란이 이스라엘 쳐들어갈 거야. 그래서 뭐 한간에는 8월 뭐 12일 뭐 디데이 정해놓고 그날 쳐들어갈 것 같아 막 이런 기사들이 또 막 도배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외신을 살펴봤더니 이란이 그리스를 공격한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란이 그리스를 공격한다는 거는 나토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나토 공격한다는 건 사실상 미국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 이스라엘도 공격 안 할 것 같고 그리스는 절대 공격 못 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중동 쪽에서 분쟁을 키워서 얻을 게 없습니다. 분쟁이 커지면 미국은 공화당이나 민주당 할 거 없이 이스라엘 도와주러 와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도와주러 와가지고 이란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이란 사람들 죽겠죠. 그리고 이게 뭐 확전돼가지고 중동의 사람들 죽게 되면은 미국에 살고 있는 중동계 또는 아랍계 사람들 표를 민주당은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공화당 표가 아니에요, 그 표는. 그런 상황에서 확전되는 거를 민주당 절대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에 계속 가가지고 막 뜯어 말리고 뭔가 이렇게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엄청 외교를 하는 모습들이 이제 발견이 됐었고, 그래서 저는 이란이 절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큰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미 한 2달 전이었나요? 우리 한번 다뤘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또 하마스 누구 죽여가지고 이란에서 보복한다고 해서 미사일 막 쐈는데 다 방어한 거. 근데 도대체 저거 어떻게 다 방어를 했을까? 이미 이란이 다 사우디 통해가지고 흘려서 미국이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루머가 있었죠. 그거 아니고서는 하마스 때 다 뚫렸는데 갑자기 다 막았을 리가 없다. 그러면 이번에 공격하더라도 다 알리고서 뭐 공격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었는데 그저께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미국과 이란이 한 라인을 개설했다. 한 라인 개설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나 군사적으로 행동하는 거 서로 다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공격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란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지금 휴전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돕기 위해서 일단 보복을 연기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대선 전까지는 뭔가 크게 분쟁을 일으킬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큰 이슈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 하락. 바이든이 이제 사퇴를 했죠. 사퇴를 하면서 해리스가 다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섰는데 이 대통령 후보로 해리스가 나서면서 저는 바이든보다 더 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민주당의 정책 그대로 가거든요. 민주당 정책 그대로 가는데 바이든이 갖지 못한 트럼프와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성이라는 거, 그리고 유색인종이라는 거, 그리고 젊다는 거. 지금 얼마 전에 바이든 나와가지고 얘기했거든요. 난 너무 늙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안 늙어서 막 대통령 더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해리스 나오니까 나 이제 늙었어 하면서 이제 트럼프를 저는 간접적으로 깐 거라고 봐요. 오늘 또 얘기가 나왔어요. 클린턴이 한마디 했거든요. 나는 아직도 트럼프보다 젊어. 이걸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졸지에 바이든 늙었다고 막 공격했는데 자기가 이제 공격당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어찌됐건 미국 베팅 사이트에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거의 67%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해리스한테 역전당했다가 지금 재역전을 하긴 했는데 거의 5대5로 용호상박한 상황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트럼프 트레이드 한번 다뤘었잖아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발생을 하면서
트럼프의 정책에 수혜를 받게 되는 종목들이 우리나라 대선 테마주도 올라가듯이 엄청 올라갔었는데 그게 다 동시에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이게 다 겹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시장의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얘는 뭐 저희가 감히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위험한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묻지마 ETF 청산인데, 이거는 이제 악재이자 호재이기도 해요. 뭐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시장은 버블이 위아래로 생긴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도 혹시 뭐 ETF 투자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투자를 한다. 아니면 뭐 2차 전지에 투자를 한다. 요새 뭐 방산 좋으니까 방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기업에 투자해야 될지 내가 잘 모를 때, 그러면 그냥 그 섹터의 ETF에 투자를 해. 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공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업을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할 때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보지 않습니까? 뭐, 그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그런 성장률도 보고, 호나 PSR이나 POR 이런 지표들을 봐가면서 이 기업이 저평가되어져 있는지, 미래의 성장 동력이 있는지 등을 판단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ETF는 그걸 안 봐요. 그냥 시가총액 나눠가지고 구분 지어가지고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되어져 있던 고평가되어져 있던 관계가 없고 그냥 우두머리격에 있는 애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계속 들어와서 계속 사니까. 그러다 보니 호가 100짜리가 막 탄생을 하는 거죠. 매출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얘는 수급에만 의존을 하는 거예요. 수급이 막 생기니까 올라갈 때는 그 ETF가 담고 있는 종목들은 막 올라가요. 그러다가 얘가 반대로 팔기 시작하면 막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뭐, 아직까지는 잘 이렇게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아서,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얘는 이미 이제 희소가 됐다고 보고. 그럼 크게 봤을 때, 일본 이슈, 그리고 트럼프 이슈, 이거는 조금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 이스라엘, 이란, ETF 요거는 좀 끝났다. 그래서 요렇게 크게 한 5가지로 나눠서 봤을 때,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은 바로 회복할 겁니다. 라는 식으로 제가 달았었죠. 그리고 이미 그런 기업들은 다 회복을 해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해서 금리 차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본의 금리가 0.25였잖아요. 미국 지금 5.5잖아요. 그러니까 엔 대출 받아서 그냥 미국 국채 사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앉은 자리에서 돈 버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 일본 사람들은 다 대출받아가지고 미국으로 떴던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일본이 금리를 올린대요. 지금 이거 잘 못하는데 0.25인데 이제 1로 올린대요. 1까지 계속 올릴 걸로 보여지고 미국은 올해 뭐 한 4.0까지도 봅니다. 그럼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지금까지 금리 차이가 5였는데 이제 3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메리트가 좀 줄었죠. 내가 환손실을 감수하고 이 금리 스프레드를 먹기 위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이 3%밖에 이제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환손실의 가능성은 더 높아졌어. 그러니 더 이상 미국에 투자하면 안 되겠다. 일본으로 돈을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들은 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니까 그 일본에서 돈 빌려서 미국에 투자했던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이제 2006년부터 주식시장에 몸 담았었는데 2008년도에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한바탕 곤욕을 치렀던 일들이 있었어요. 서브프라임 직후인데 이때 당시에 인기 있었던 게 일본 엔화 대출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기업인들도 그렇고 특히 의사들 위주로 일본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금리에 N1 환율이 800원이던 시절에 돈을 막 빌려와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막 낮추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서 일본으로 돈이 다 돌아갔고 그로 인해서 엔화가 강세를 보였어요.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갑자기 N1 환율이 16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10억 대출 받았던 사람이 갑자기 20억이 돼버린 거예요. 환율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갚아요? 근데 항상 이런 시기에는 공교롭게도 경기 침체가 오거나 경제 위기가 와서 사업이 잘 안 돼요. 안 그래도 10억 다 연끌해가지고선 막 갚고 있었는데 갑자기 20억으로 늘어났으니 이건 근데 매출은 줄었고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파산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저 당시에. 근데 지금 미국에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과거에 크게 보면 한 5차례 정도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그 청산이 일어났을 때의 시기를 살펴보면은 뭐 이제 그래프 보시면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가 좁혀졌을 때, 좁혀졌을 때 달러엔 환율이 떨어지면서 달러엔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엔이 강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그렇게 벌어지면서 청산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더라. 근데 그때를 보면은 이렇게 1998년, 2002년, 2008년, 2016년, 2020년이었어요. 요거를 이제 잘 나눠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3번은 급진적으로 팍 해서 청산이 됐었고 한 2번은 안정적으로 청산이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청산되던 시기에는 코스피가 막 30% 이상씩 빠졌어요. 근데 완만하게 했을 때는 한 요 정도? 뭐 S&P 500도 그렇죠. 근데 급진적으로 청산됐을 때 보면은 러시아 모라토리엄 있었고 동아시아 그 외환 위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IMF 그때죠. 3차 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5차 때는 이제 코로나 때였는데 코로나 때를 제외한 이 2가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금융위기예요. 전 세계 주식시장이 거의 뭐 이렇게 30%에서 50%까지 빠질 때는 금융위기가 왔거나 금융위기급의 어떤 위험이 오는 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그런 일들이 있었죠. 완만하게 청산을 보였던 2차, 4차 때에는 이제 뭐 닷컴 버블이 깨졌고 공급망의 재편이 있었고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차 때는 아베 경제 정책이 있으면서 이때 이제 엔케이가 천천히 청산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융 위기가 온다라는 얘기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급하게 내린다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연초에 미국의 금리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을 때 그 당시에 시장에서는 금리 6번까지 낮출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할 때 많이 낮춰봐야 한두 번 낮출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6번 내린다는 거는 이거는 경제 위기 오는 거고 금융위기급의 위기가 오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 폭락할 거라고 아마 이제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텐데 그렇게 금리를 급진적으로 낮추게 되면은 그냥 주식시장 폭락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안정적으로 낮춘다는 거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적절하게 속도 조절하면서 경제를 이제 안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일본이 이렇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1조 1000억 달러에 달할 만큼 막대한 자금이 쏟아져 나가 있는데 이것들이 청산은 계속 되는데 급진적으로 청산될 거냐, 완만한 청산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완만한 청산, 점진적으로 청산이 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아닐 거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재 일본이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일본이 금리를 막 올려버려도 엔크리 청산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일본이 금리를 막 올릴 것 같지가 않아요. 일본이 금리를 막 올리게 돼서 미국이 경제 위기가 와버리면은 결국 지금 겨우겨우 되살아나고 있는 일본 경제가 같이 다시 죽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과 공조하에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인지 이게 다 이렇게 터지고 나서 일본 부총재가 갑자기 나와서 얘기를 해요. 시장이 불안하면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 그래서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다. 근데 이 얘기 뭐냐면은 제가 엔케리 청산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시장이 안정적이면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일본도 금리를 올려야지 경제를 다시 되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이 불안정해하면 멈췄다가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또 잠깐 했다가 하면서 올렸다가 멈췄다가 하면서 미국의 또는 전 세계 경제가 데미지를 먹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미국과 공조해 가면서 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현재 AI 기반으로 크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이미 쓸 수 있는 카드를 5.5까지 올려놨어요. 카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계속 낮춰도 한 번에 막 4번 낮춰도 4.6%예요. 그러니 그 여력이 많아서 쉽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어쨌든 왜 그러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지 않은지, 미국은 왜 아직 경기 침체가 아닌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나눠봐야겠죠?